자, RIP라고 하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 RI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의 최대 호비 수는 115가 아니라 15 이하로 산정을 합니다. 호비라고 하는 건 라우터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요. 라우터라고 하는 도구는 네트워크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신과 송수신을 할 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걸 라우터라고 하고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 RIP예요. 소규모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겠죠. 소규모기 때문에 최대가 15예요. 15를 넘어가면 이건 최대라고 볼 수는 없죠. 대규모 네트워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IP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사용을 하고요.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고요. 최대 호불호는 15 이상이 되면 그 대규모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15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에 고전적인 생명주기 모형이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요. 또 선형 순차적인 모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또 타당성 검토와 계획, 요구사항 분석,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단계를 거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모형이 뭐냐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여기 있는 그 폭포수 모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폭포수 모형, 그 다음 프로토타입 모형, 나선형 모형, 애자일 모형이 있고요.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하고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사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유지보수하는 여러가지 일련의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과정 또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을 향상하는 데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와 그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요.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 지향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 제품 계열 방법론이 있어요. 이 문제는 5번째 과목의 소프트 개발 방법론 파트에 나와 있지만 그 문제는 그 첫 번째 과목이었던 소프트 설계 파트에서 소프트의 생명주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폭포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 단계가 완벽하게 매듭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생명주기 소프트 공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정적인 그 생명주기 모형이고요. 앞 단계가 완벽하게 마무리 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선형 순차적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애자일 모형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스프린트라고 하는 일정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 기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거죠. 애자일이라는 말 자체가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반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라든가 또 고도로 숙달된 어떤 개발자들한테 적합한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애자일 방법에는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하는 XP가 있고요. 또 스크럼 기법, 칸반 기법,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 이건 이제 CBD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흔히 말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요. 문서나 뭐 소스 코드, 뭐 파일, 라이브러리 같이요. 그 모듈화되어 있는 자원, 또 이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컴포넌트를 재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최소화되어 있고요.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젝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는 각각의 모형별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는 폭포수 모형이 있고 프로토타입 모형, 나선형 모형, 애자일 모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선형 모형에 대한 4가지 주요 활동 순서, 다시 말하면 그냥 나선형 모형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에다가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모형입니다. 나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듯이 여러 번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최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의미로 이 나선형 모형을 점진적인 모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나선형 모형의 목적이고요. 점진적으로 개발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누락된 거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또 요구사항들을 첨가할 수 있고요. 또 정밀하게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선형 모형의 절차는요. 계획 및 정의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고객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평가가 오케이가 아니다. 그럼 다시 계획 수립으로 계획 정의로 다시 넘어가는 게 나선형 모형입니다. 나선형 모형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짚어보면요. 폭포수 모형에도 개발 절차가 있죠. 폭포수 모형의 절차에는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 보수 이 과정이 폭포수 모형이고요. 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모형은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시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품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용자와 시스템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시스템의 일부나 또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때문에요. 추후 단계의 이 프로토타입이 골격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요. 오류가 발견이 되는 폭포수 모형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타입 모형의 절차는요. 요구 수집, 빠른 설계, 프로토타입 구축, 고객 평가. 고객 평가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프로토타입을 조정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구현 단계가 프로토타입의 모형 절차입니다.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부품, 즉 블럭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재사용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우선 재사용 방법에는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합성 중심과 생성 중심, 이렇게 2개를 재사용 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선 합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칩과 같이 소프트웨어 부품, 또 블럭으로 만들어서 끼워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블럭 구성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화 형태로 쓰여져 있는 어떤 명세서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성 중심이라고 하는 예를 패턴 구성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재사용 방법의 종류인 합성 중심과 생성 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합성 중심은 블럭 구성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생성 중심은 패턴 구성 방법이 부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코드에서 밑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어떤 보안 취약점이 보이느냐, 어떤 보안 취약점에 대한 내용이냐는 얘기고요. 키라고 하는 변수는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변수다라고 써있죠. 자,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임포트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들을 라이브러리를 잠깐 보시면 시큐리티 키라고 하는 보안 키가 보이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문자열 암호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명이 보이거든요. 클래스명, 라이브러리 명이 보이는데요. 뭐 라이브러리 명이나 클래스명으로 보아서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어떤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암호라고 한다면 암호가 지금 이 소스 코드 안에 직접 암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라는 말은요, 이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될 때 내부에 암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암호를 통해서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리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 같은 패스워드는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또 디폴트 패스워드라든가 디폴트 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사용에 대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개발 표준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을 의미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표준은요, 지금 여기에 써 있지는 않는데요. 좀 써보면 이렇게 있겠죠. 우선 ISO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 표준인데요. ISO 다음에 IEC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품질 표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12207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 기구에서 만든 표준 방법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들을 체계화해주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표준화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게 ISO IEC 12207이에요. 그 다음에 CMMI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이거는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라고 해서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조직의 업무 능력이나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이에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 소프트공학 연구소에서 개발했는데요. 5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데요.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해서 품질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스파이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스파이시라고 하는 게요, 소프트웨어 처리 개선 및 능력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요, 프로세서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표준 도구입니다. 이 공식 명칭은요, 이 ISO, IEC, 다음에 15504예요. 이 정식 명칭은 15504예요. 우선 스파이시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요, 프로세서의 개선을 위해서 개발기관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기관에서 어떤 지정한 요구 조건에 만족하거나 개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스파이시는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이나 계획보다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스파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스파이시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국제 표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증이 된 개발 보안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소프트웨어의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것이죠. 통합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하는 생명주기 방법론이 뭐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로 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7 터치포인트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시큐리티 소프트웨어사에서 개발한 개발 방법론인데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초기 단계에서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이 CLASP입니다. CWE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결함을 분석할 수 있도록 결함의 종류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을 말해요. 그 다음에 PIMS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하거나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요,
관리적이거나 기술적, 물리적인 어떤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맞게 수행이 됐는지 정부가 확인해주는 인증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N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토플리즈를 물어보는 거였죠. 자, 하나의 통신회선을 통해서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버스형이겠네요.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 집중형이라고 해서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중앙 집중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단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수신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중앙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겠죠. 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것끼리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링형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리 통신망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P2P 통신망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링형입니다. 그물형이라고 하는 것은 망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컴퓨터가 연결선으로, 네트워크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을 우리는 그물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결선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은 가장 뛰어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과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주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